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예. 아마 2023년 워낙 지금 상황이 워낙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제가 2023년 상황을 각 챕터별로 다 찝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자이언트 이펙트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1시간 20분 요 짧은 시간이라도 이 안에서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자이언트 이펙트라고 한 이유가요. 지금 거대한 충격에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마치 이제 달이 생성될 때 이제 45억 년 전에 달이 생성된 원리를 이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도 충격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와 있다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적었고요. 그 네 가지 충격이 저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그리고 전쟁, 에너지 측면에서 앞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었죠. 아마 제가 이제 KBS 경제 유튜브인 박종원의 경제한방을 보셨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경제쇼 라디오에서 경제쇼를 제가 출연한 걸 보셨다면 제가 2021년 말부터 뭐라고 정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하게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세계 경제를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대1 토론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미 엄습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새로운 화두가 뭐냐? 인플레이션은 과연 언제 꺾이고 그리고 내년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화두가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1990년대 이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S&P 500 지수가 일단 한번 상승장이 시작하면 얼마큼 올랐다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일단 하락장이 시작되면 얼마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시작점부터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각 상승장의 상승 높이, 각 하락장의 하락폭이 얼마큼 컸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자, 1990년대 이전에는 정말로 자주 하락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 8년, 5, 6년마다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자주 왔죠. 그런데 잘 보세요. 1990년대, 정확하게 89년에서 끊기는데 1990년대부터는 한 번 상승장이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아주 가끔 왔습니다. 자, 이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부터 사라졌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 원래 물가가 언제든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기가 조금이라도 호황을 보이면 연준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주가 상승이 폭이 굉장히 작았던 겁니다. 한 번 상승자마다. 왜냐하면 경기가 혹시라도 호황이 과열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1990년대 이후는 왜 저렇게 됐느냐? 1990년대 이후에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물가가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연준도 긴가민가 했는데 80년대만 해도 한가좀 하다가 90년대에는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경기가 호황이 와서 과열이 된다 하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한번 호황이 오면 정말 미친 듯이 주가도 오르고 실물 경제도 좋아져서 장기간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경제가 망가져서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과거에는 과거에도 그러면 돈 풀면 되지 않냐? 왜 잘 생각해보세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미국이 도입한 건 200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적 완화라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입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왜 2008년에는 양적 완화를 도입했고 2020년에도 경제 위기가 오니까 양적 완화, 즉
미국이 돈 찍어서 시중의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그야말로 찍은 돈을 풀어 제끼면서 경제를 한 번에 살렸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돈을 잘못 풀면 경기는 못 살리고 물가 먼저 뛰어오르는 바람에 그만 위기가 와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가가 먼저 튀니까.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 돈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정말 자신있게 경기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 제로금리라고, 그전에 제로금리 못했어요. 혹시라도 물가가 폭등할까봐. 근데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수조 달러를 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양적 완화에 걸쳐서 7조 달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풀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물가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이 실러 교수라고 해서, 로버트 실러 교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세상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중에서 부동산 연구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동산 연구하셨습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래서 케이스 교수하고 함께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을 1890년부터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1890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0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은 정확하게 물가만큼 딱 오른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100년 동안 물가가 쉬고 오르면 집값도 쉬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자, 이게 실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물가 대비 얼마나 올랐냐를 보여준 건데, 그 지수가 1990년에 8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2021년에는 320까지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집값이 4배 올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가보다 4배나 더 빨리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이전에 100년 동안은 연준이 그렇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게 무서워서 돈을 못 풀었는데, 최근 30년 동안에는 뭐가 문제만 생기면 돈을 풀어서 해결하다 보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집값은 정말 주가랑 달리 거의 물가랑 비슷하던 것이 물가보다 4배나 빨리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1980년대까지는 왜 물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물가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강력한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화가 전 세계 물가를 다 같이 낮춘 것이다. 다른 지금까지 가설들은 이제 실제로 물가가 22년에 뛰어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물가가 지금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고령화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거 관계없구나. 고령화 이제는 비토됐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낮은 이유 중에 또 하나 든 건 기술 혁신 때문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건 복잡하지만 진짜로 이제 남은 건 세계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지난 30년 동안 그럼 세계화가 왜 물가를 낮췄느냐? 세계화라는 게 도대체 뭔데 물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세계화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누구랑 했을까요? 그때는 소련.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나라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패권 전쟁을 이중으로 했었는데 또 다른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국 경제 잡아먹은 줄 알았어요. 그때 이 미국 영화들 보면, 미래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 1980년대, 90년대까지 나왔던 영화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다 일본 옷 입고 나옵니다. 기본 입고 나와서 저 스시 먹는 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젓가락질 못하면 구신하고, 이런 미래 영화에 진짜 많이 나와요. 80년대, 90년대에 일본이 세계를 지배해서.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80년대인데, 1991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증시 버블은 89년에 꺼졌지만 항상 그렇듯이 시차가 있어요. 부동산 버블이 언제 꺼졌냐? 1991년에 일본에서 꺼졌습니다. 일본에서 증시 버블은 어떻게 좀 커져도 좀 버텼는데,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그냥 맥을 못 추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1년은 미국이 원톱으로 완전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가 시작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중국에 감히 어떻게 투자합니까? 돈 뗄지도 모르는데 베트남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투자하죠. 그 이유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게 도전했던 나라가 그동안 30년 동안 거의 없었는데 몇몇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볼게요. 베네수엘라가 정말 먹고 살만 했는데 갑자기 이 서방이 갖고 있던, 서방의 자본이 갖고 있던 석유 회사들을 좀 더 강제로 몰수하고 뺏어버렸죠. 그래서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서방의 자본들은 완전히 그냥 열받았죠.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베네수엘라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투자하는데 왜 그동안 30년 동안 그 전에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갑자기 칠수 국가가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가 남미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적성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나요? 못했죠. 그게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감히 미국에 도전하면 또는 서방 자본을 막 뺏어가면 정부가 그러면 미국이 혼내줬거든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어떤 효율성을 만들었냐? 이전에는 자본의 국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본의 국적이 사라졌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값이 싸기만 하면 무조건 투자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싸기만 하면 그 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이게 과거에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싸기만 하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캐낸 석유로 전 세계가 엄청 싸게 그동안 원자재를 누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용하는 모든 제조업 제품의 단가가 끊임없이 내려간 거예요. 이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세계에서 싼 자본과 가장 싼 노동력과 가장 싼 원자재를 합치는 기적 같은 일이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낮췄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 시장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탈세계화가 본격화됐죠. 탈세계화가 시작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아마 두 나라가 승자가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이제 패권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리든 아니면 30년이 걸리든 분명한 것은 패권 전쟁은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아까 일본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정말 치밀하게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은 1985년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91년에 이미 일본 경제가 붕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공격은, 경제 공격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말 일본은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끝까지 공격을 했고요. 특히 뭘로 공격했냐면 엔화 가치를 갖고 미국이 계속 개입하고 이미 일본 경제는 정말 끝난 수준이었는데도 한 95년까지 엔화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합니다. 일본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숨통이 끊어져서 지금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때까지 최대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건데 워낙 미국 역사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탈세가 되니까 더 이상 값싼 것들을 이제 조립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비용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인건비 싸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투자했다가 만약에 패권 전쟁이 더 가속화돼서 중국에서 수출이 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전기차나 배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인건비만 싸면 경제적 논리만 갖고 투자했던 시대. 근데 이제는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도 필요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멕시코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대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카자흐스탄에 반러시아에 가까운 정부가 들어서긴 했어요. 지금 당장. 근데 카자흐스탄이 정권이 언제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 가서 예전처럼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비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지만 고령화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고령화 일본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 디플레곤다 라는 고정관념이 얘기할 때 박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네이프라든가 아니면 세계적 석학으로 보이는 찰스 고다트 같은 그런 교수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령화범은 왜 물가가 떨어지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물가가 떨어졌던 건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그때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기 때문에 91년 이후에 일본의 물가가 계속 떨어졌던 거다. 일본에 있는 주요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겨갔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디플레의 압력이 높아졌을 뿐 원래 고령화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구다트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자 이제 과거 1900년 같은 경우에 부양 인구가 1명일 때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노동 인구가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대 1인데 6명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소비만 하는 사람이 1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명이 일을 하고 소비만 하는 사람이 1명이면 2명이 일해서 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거 갖고 3명이 이걸 소비를 하는 경제. 그러니까 구다트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떻게 6명이 만들고 7명이 소비하는 거랑 2명이 만들고 3명이 소비하게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디플레가 온다고 말할 수 있냐. 고령화 보면 당연히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높아질 것이다. 자동화나 아니면 기계화는 서비스업에서 일어나지 않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이미 제조업 고용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서비스업 고용이 85% 이런 경제에서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 노인 돌봄이라든가 치매 돌봄 같은 그런 서비스업의 이 노동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 압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과거와 30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때는 세계화 시절이었고 그리고 고령화된 나라는 일본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등 몇 나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고령화된 인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폐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공급망의 불안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권 전쟁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물론 이제 언젠가 꺾이겠죠. 꺾이고 내려가고 분명히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항상 있는 그런 압력이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바로 1970년대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불립니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10년이 넘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프에서 자, 세 개의 산이 있는 걸 보입니다. 맨 왼쪽에 아주 작은 산을 제외하면 크게 산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연준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 나누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나 또 FOMC 위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내년에 행동할지.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행동을 시나리오 2개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 FOMC 회의를 열 때마다 막 금리 인상을 지금 아랑곳하시고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물가를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물가가 7.7% 올랐습니다. 아마도 조금 안정돼서 내년 되면 아마 내년 초에 한 6% 정도대로 내려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 만약에 물가가 6% 오른다. 근데 은행금리가 3%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년 물가가 6% 오를 건데 은행에서 3%밖에 안 줘. 그러면 현명한 경제 주체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죠? 은행에 예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장 사는 겁니까? 이 볼펜이 이게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은 1,060원이 돼요. 근데 은행금리는 1,030원밖에 내년에 안 줘. 그럼 올해 이걸 한 개 살 거 2개 사는 게 낫죠. 10개 사려고 했는데 11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율보다 금리를 더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폴 볼커가
그때 1980년대에 그 물가,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연준 의장이 돼서 80년대 결국 물가를 잡으신 분이 이분이 대단한 연준 의장인데 그때 금리를 어떻게 끌어올렸냐면 그때 미국이 지금 보세요. 여기 세 번째 파동이거든요. 1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랬더니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이자율이 몇 퍼센트죠? 20%. 우리나라 법정 이자율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물가가 잡혔어요. 왜 잡혔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훨씬 높으니까 은행금리도 따라서 엄청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현명하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돈을 쓰는 것보다 예금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가가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6%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금리를 지금 어정쩡하게 올려서 뭐 4.75 올린다.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점인지 이게 반반인 거죠. 확실하게 아예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은 그런 금리 인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러지 못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확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는 게 시나리오 1이고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웃기고 있네 너네 그렇게 못 올려 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게 현 시점 제가 오늘 강의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입니다. 왜 시장에서 우습게 보느냐 연준 파월 의장은 맨날 금리 있는 대로 최대한 올리겠다고 말하는데 왜 시장이 안 믿냐 하면 10월에 미국의 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앞으로 유동성 관리에 신경 쓰겠다. 국채 시장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면 마치 우리나라 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듯이 미국 국채 시장이 10월달에 흔들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세입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연준은 끝없이 금리를 올렸을 겁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서 약점이 생기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화끈하게 저도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같아야 이제 12월달에 0.5%포인트 올려서 한 4.5고요. 내년에 한 두 번 더 올리면 한 4.75나 5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2로 갈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 2는 뭐냐면 자 저기 1970년대 첫 번째 산을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산은 물가가 한 8% 올랐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지금 7.7, 최대로 8% 후반까지 갔는데 첫 번째 산이 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산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때도 연준에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최대한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았어요.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냐?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 아서번즈 연준장이 어떻게 했느냐? 경제가 망가졌으니까 금리를 낮춘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다시 부양체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만 물가가 다시 두 번째 물가가 쳤을 때 첫 번째는 8%밖에 안 올랐는데 두 번째 물가가 쳤을 때 12%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결정적인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12%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또 물가를 잡겠다고 긴축 정책이 있는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물가가 저렇게 낮아서 5%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서번즈를 불러다가 야, 나 좀 살려줘. 네가 자꾸 물가 잡겠다고 지금 금리 올리면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될 수가 없어. 한 번만 살려줘라. 야, 그럼 좀 다시 돈 좀 풀어. 그랬더니 진짜 돈을 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왔을 때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큰 소리 친 것만큼 내년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도전이 될 거고요. 또 미국 국채시장도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닉슨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언제일까요? 내년 자 202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202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혼동이었는데 24년 12월이죠. 24년 12월입니다. 24년 12월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4년 12월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낮춰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원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현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뭐라고 압박할까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낮춰야 대선 때 경제가 좋아집니다. 24년 10월까지 좋아지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3%대 아래로 내려가야 진짜 물가가 안정되는 거지. 저 때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첫 번째 왔을 때 그 물가가 떨어졌을 때 3%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이 2% 이하의 물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저런 1970년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걸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게 2% 물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년에 3, 4%대로 물가가 낮아지는 건 여러분들 그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건 다시 언제든 튀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970년대처럼. 그래서 내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 피크론 이번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여름이 최고치였고 점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잘 내려가면 아마 최대 한 3, 4%대도 내려갈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확인 사살이 되지 않으면 저렇게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연준이 정말 끝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으로 완벽하게 불을 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내년에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실물 경제도 똑같지만 자, 이렇게 지금 붉은 선이 이제 인플레이션 세계의 산이 나오잖아요. 보이잖아요. 저 붉은 선이 인플레이션 세계의 산이라면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S&P 500 지수가 어떻게 했냐? 급등을 했어요. 한 20% 정도. 근데 두 번째 산 저렇게 물가가 다시 되살아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가가 S&P 500 지수가 40%가 떨어졌습니다. 요게 앞으로 내년에 앞으로 우리가 시험대에 들 겁니다. 왜 시나리오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지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게 투표로 결정하는 거라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예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결정을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 때처럼 되면서 물가 잡혔네 하고 생각하면 주가가 한 20% 올랐다가 그 다음에 못 잡았네 그럼 40% 떨어지는 현상. 저게 1970년대에 있었고 실물 경제도 저 주가와 함께 같이 출렁거렸습니다. 세 번째 산이 등장했을 때 또 주가가 한 번 더 폭락을 했고요.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다시 또 폭락하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폭락하고 이게 1970년대 현상이라서 내년에 우리가 내년 특히 하반기로 가서 물가가 이제 상반기 중에 계속 잡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왜 내년에 상반기에 계속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물가가 7.7% 올라. 근데 이미 전년에 많이 올랐으면 물가가 덜 오를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미 올해 초에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전년 대비를 하면 물가가 좀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3, 4%처럼 보이지만 연말로 가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누가 승하고 누가 패배하느냐인데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시화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연준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놓잖아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은 언제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어땠느냐? 돈을 막 연준이 찍어요. 물건은 똑같이 100개가 있는데 원래 돈이 100장이 있다가 이걸 200장으로 만들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올랐던 세상이 이상했던 겁니다. 지난 30년. 근데 지금 연준이 돈을 몇 배로 찍었냐? 최근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랑 요번에 2020년 위기를 겪으면서 돈의 양이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다 똑같은데 돈이 3배, 4배 늘어난 상황이라면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만 세계화 끝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만 풀면 자극을 받아서 계속 튀어올 겁니다. 그리고 긴축을 하면 당연히 물론 자극까지 잡겠죠. 이 상황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두 가격이 500원을 하다가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료값이. 근데 이걸 제가 3,000원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팔던 커피를 원두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제가 3,500원으로 올렸더니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럼 망하겠죠. 그럼 다시 3,000원으로 내려야겠죠. 이런 커피 전문점은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는 거고요. 거꾸로 원두 가격 오른 것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났죠. 아이폰 14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려버렸죠. 근데도 사람들은 줄 서서 삽니다. 오히려 생산이 안 돼서 지금 물량이 딸리죠. 자,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과 차별되거나 또는 대체 불가능성.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직원들한테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2배로 올렸다. 내일부터 리눅스로 바꾸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체 불가능성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서 더 강자이고요. B2B나 무한금융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 상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약자로 변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인플레를 잊어버렸던 세계 경제에서 인플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에서는 결국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업군은 어떤 나라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기업군? 미국. 오른쪽은 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랬을 때 막 미국 주가 20% 떨어질 때 우리 코스피는 한 3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막 많이 반등하고 미국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가가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냥 한 34, 5%까지 떨어졌고 미국은 한 21%밖에 안 떨어졌는데 시장이 이걸 교묘하게 다 아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시대에 한국은 전부 다 가격 경쟁을 하는 산업이 있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먼저 던집니다. 아 이건 경쟁이죠.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 경쟁이 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진짜 빠르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먼저 반응을 한 거고 지금 거꾸로 인플레이션 잡히나 보다 하니까 또 지금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현상. 이게 이제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잡히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되살아난다면 되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가격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인 금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금까지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금융산업이라는 게 저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자를 처음으로 받은 기록이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입니다. 5,000년 금융산업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GDP 대비 미국의 총 부채인데 총 부채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친 걸 총부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비율이 옛날 199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냥 울먹울먹 하다가 갑자기 80년대 중반부터 쫙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원래는 좀 고정적으로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GDP 대비해서 총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 너도 나도 부재진 상황,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돈값이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물건값만 싸진 게 아니에요. 지난 30년 동안의 기적은 물건값과 서비스값만 빠진 게 아니라 돈값, 이것도 오름값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오름값이 됐느냐? 자, 응답하라 1988 보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라 1988 마지막 대사에 주인공 부부가 이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에 은행에서 금리를 엄청 낮췄더라. 15%를 낮췄대. 연리 15%.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야 15%에 누가 예금을 하냐? 미쳤어?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이제 은행에 아무도 안 가겠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때 왜 그게 가능했냐? 이게 전 세계 장기금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인데요. 1980년만 해도 이 금리가 15.5%였습니다. 이게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인데 15.5였으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기 예금 금리가 25% 넘었던 적도 많았고 제가 재형저축이 어디까지 갔었나 기록을 봤더니 최고 재형저축 금리가 38%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50년 동안 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이 연평균 21%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재형저축만 갈게요. 재형저축은 한 28에서 한 35 사이 왔다 갔다 한 적 많아요. 38은 정말 최고 금리지만 한 28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한 적 많고 심지어 세금이 면제였죠.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세금이 면제였던 이 재형저축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었을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 때는 금리가 미국도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무려 15.5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2020년 여름에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3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금리가 30분의 1 토막이 나면 같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30배가 올라도 됩니다. 물론 뭐 다른 건 다 뭐 세금이나 이건 다 그냥 무시했을 때 얘기인데 30배가 올라도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격의 기준은 결국 돈으로 되는 건데 이 돈값이 바뀌게 되면 그 자산 가격 자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금리가 30분의 1 토막이 났으니 당연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격이 딱 30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10배, 20배 정도 자산 가격이 올라도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됐던 시절이죠. 왜? 이게 15.5에서 무려 0.5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5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7배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 자산 가격이 바로 흔들리면서 부동산을 막 때리는 이유 뭐 때문이냐? 모든 자산은 다 돈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돈 가격이 바뀐다는 건 자산 가격의 가격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변화는 자산 가격과 그 다음에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도 결국은 돈도 우리가 쓰는 재화 서비스처럼 결국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 돈의 수요가 많으면 돈의 수요가 좀 아까 전에 제가 이 앞에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너도 나도 돈을 빌린 상태예요. 그만큼 돈의 수요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너도 나도 돈을 빌려 돈의 수요가 많아. 그럼 돈값은 올라가니까 떨어집니다. 돈의 수요가 많아지면 돈값이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설명을 못해서 경제학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서 금리 예측은 경제학자들과 그런 어떤 국제기구들, IMF나 월드뱅크의 무덤이다. 그냥 예측하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래 시장 금리가 5% 되겠지. 그럼 4% 떨어지고 야 3% 되겠지. 그럼 1% 떨어지고 그게 지금까지 금리가 끝없이 낮아지는 정말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낮아졌느냐? 아까 금리 돈값도 결국은 시장 원리로 결정되겠죠, 그죠? 아니 똑같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랑 똑같잖아요, 그죠? 돈의 수요가 많으면 돈값이 올라간다 했죠. 반대로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돈을 누군가가 공급을 해왔다는 얘기죠. 돈의 공급을 누가 했냐? 여기 그래프에 딱 나타납니다. 개발도상국 저축 빼기 투자가 돈의 공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보다 저축이 많으면 그만큼 돈이 잉여자금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큰 문제가 없이 다 균형을 이뤘지만 개발도상 국가는 저축이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 언제부터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저축이 훨씬 많았죠. 저게 개발도상 국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 돈의 공급. 전 세계 이 나라 한 나라가 다 공급을 한 겁니다. 바로 중국. 자, 중국이 저축률이 얼마나 높았냐? 49%였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저축률이 높았을 때 한 20, 30% 된 적이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저축률 막 1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49%.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이 저축한 돈이 어떻게 되느냐? 저축을 많이 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생겼어요. 그 달러를 뭐 했냐? 미국 국채 사주고, 미국 회사채 사주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국채나 회사채 사주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글로벌 세이빙 블럼.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과잉 저축 현상이 최근 30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왜곡을 일으켰는데 어떤 쪽으로 왜곡을 일으켰냐? 돈값이 진짜 헐값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금리가 낮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돈값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엄청난 과잉 저축을 했다는 거. 그게 전 세계로 다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게 세계화 덕분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만약에 세계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 돈이 투자가 당연히 다른 나라로 투자를 못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세요.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했어요. 이만큼 옛날만큼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현역 시절에 벌어둔 돈 이제 까먹어야 돼요. 그럼 전체적인 국민들의 저축률은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곧 적자로 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요거 이제 세계은행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중국도 경상수지 적자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럼 과잉저축 사라지겠죠. 그리고 과잉저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요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러시아 재벌들의 돈을 미국이 다 압수해버렸죠. 다 뺏어버렸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곧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권 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상상하는 대로. 혹시 대만을 침공했어요. 그럼 돈 다 뺏기겠죠. 그럼 중국 재벌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돈을 살살살 뺍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금 미국 국채를 정말 빠른 속도로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진짜 진검승부를 하기 전에 미국의 돈을 남겨두면 안 되죠. 러시아처럼 다 뺏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를 던지는 바람에 그래서 10월 달에 미국 국채 시장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미국 국채의 별명이 무위험 자산. 없을 무, 위험이 없는 자산인데 그게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진짜로 빠른 속도로 2022년에 팔았습니다. 여기다 일본까지 사실은 팔았어요. 10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발작이 살짝 일어났고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더 못 올리는 족쇄가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금리가 낮았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하나 사라졌고요. 금리가 그런데도 낮았던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40년 동안 계속 낮춰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1980년대 초반에는 연리 20%, 우리나라 법정 이자율하고 똑같았는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제로금리까지 내렸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사라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제로금리 하면 물가 또 튀어오릅니다. 물가 잡았다고 생각하면 이젠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해도 돈 풀면 이제 물가 올라요. 왜? 세계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까지 제로금리로 낮추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중인플레이션 시대, 금리도 중금리 시대.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중간 정도 수준의 금리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언젠가 균형을 갈 텐데 그 균형점을 갈 때까지는 진짜 엄청난 진폭을 보이면서 움직일 거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거의 제로 물가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면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3에서 5% 정도 수준의 제가 보기엔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도 시장금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낮은 물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5,000년 역사에 걸쳐서 자료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철저하게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가설을 세우고 움직였는데 저는 금리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낮았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세계화 시절에는 러시아 재벌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 걱정 안 했어요. 돈 떼일 걱정을 안 했어요. 거꾸로 한국 자본이 예를 들어 뭐 남미에 뭐 베네수엘라에 투자한다. 베네수엘라는 좀 특별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루과이에 투자한다. 지금 걱정 최근에 30년 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혹시 그런 나라에 투자해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쿠데타가 날 수 있는 나라거나 정치가 불안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나 친중국가 할래. 이렇게 바꿔버리면 미국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패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돈의 효율성만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또 고민해야 됩니까? 정치적 리스크. 이게 달라진 점인데 자, 그래서 제가 5,000년 역사를 봤다고 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부터 쭉 다 봤는데 흥미로웠던 시대가 물론 여러 시대가 다 있었지만 제일 좀 상징적인 때가 저는 로마 시대라고 보는데요. 로마 제국이 태동하던 시절에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 힘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대일 수도 있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뭐 전쟁 위험도 있고 자기 나라 망할 수도 있는데 로마 제국 도시 국가였을 때 그때 금리가 8.333% 그러니까 정확히 8%였습니다.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8.33%.
근데 요게 로마 제국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기원 후 1세기가 되면 정말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금리가 4%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4세기가 되면 로마가 뿌리째 흔들려요. 그러니까 금리가 15%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없던 정치 리스크나 아니면 분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새로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시작일 뿐이고 패권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선 미국이 경찰 국가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 튀르키예가 지금 현재 자꾸만 크루즈족 공습하고 이제 지상군 투입해서 전쟁처럼 벌이겠다고 하는데 왜 튀르키예가 지금 갑자기 크루즈족을 괴롭히면서 공습을 하느냐? 튀르키예 경제가 너무 나빠요. 물가 상승률이 8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부의 저 나쁜 놈들, 쟤네 때문에 공격하면 돼요. 중국 경제가 지금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제로 코로나가 점점 나빠지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 미국이 나쁜 놈들, 저 대만 저놈들이 나쁜 놈들, 대만하고 있지도 않은 분쟁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로 세계 질서를 잡을 때는 돈을 빌려줄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대만에 투자했다가 분쟁하면 거기다 돈을 빌려줬다가 무슨 생각 없어요. 이런 고민들이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생겨날 거예요. 중동 국가 이스라엘에 지금 네타냐후가 다시 집권했죠.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벌써 집권하면서 이런 어떤 분쟁들이 왜 자꾸만 생기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은 점점 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 금리가 4에서 15로 올렸던 로마 제국의 상황 이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료를 조사해보니까 메소포타미아부터 언제나 제국이 힘이 약했을 때랑 이랬을 때 딱 U자입니다. 지금 한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에서 우리가 다극화 또는 패권 전쟁의 시대,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U자의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초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보다는 역시 또 중금리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 정치적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확대될 거기 때문입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서 중금리 시대만 된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까지 사실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야말로 빚을 태워서 간신히 성장률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계들도 이 고금리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 처하게 될 텐데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게 누구냐? 일론 머스크입니다.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모토가 그동안 30년 동안 뭐였냐면 빠른 시도, 빠른 실패, 빠른 재시. 일론 머스크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었느냐? 돈값이 빵이니까 빵. 일론 머스크가 돈을 조달하고 싶으면 그야말로 1%대 2% 초반으로 돈을 무한정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당신한테 투자를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끝없이 일론 머스크가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돈값이 비싸지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의 풍기 현상이 미국에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맥을 못 주잖아요. 왜? 돈을 빌려준 골드만삭스에서 야, 너 트위터 못 살리면 나 돈 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를 무한히 믿어주고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았는데 갑자기 돈의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왜? 돈값이 비싸지고 돈이 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이런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돈값이 비싼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발적 기업들의 가장 큰 고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돈값이 비싸지면 그러면 도전에 대한 어떤 코스트, 기회비용이 엄청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혁신의 속도는 더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노동 생산성의 변화 여기 그래프에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 생산성의 그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빚을 태워서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 사라질 것이고 그나마 성장하던 노동 생산성조차도 앞으로 혁신이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돈값이 귀해지기 때문에 혁신도 그만큼 귀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기업들한테 유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존자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돈값이 비싸면 새로운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속가내기가 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뒤처진 기업들은 이제 탈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은 기업들이 시장을 더 집중적으로 장악하는 현상, 요게 앞으로 돈값이 비싼 시대에 나타납니다. 기존 강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 챕터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챕터도 지금까지 장기 전망을 말씀드렸다면 당장 그럼 내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자, 이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경제한방이나 혹시 제가 이제 흥성원의 경제쇼라고 KBS 일라디오에 자주 나가는데 거기서 이미 저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근거를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증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정말 앵무새처럼 같은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거지만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기에 항상 주가는 올랐다. 여러분 금리 올린다고 부지런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더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제 경제한방에서 계속 이번엔 다르다고 했어요. 왜 이번엔 다르다고 했냐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 저 1980년대 후반부터 요 돈값이 쌌을 때 지금 말했을 때 아주 특이한 시절 요 시절에는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올랐다고 맞아요. 또 금리 인상기 하나 둘 셋 네 번 또 금리 인상기 네 번 다 지금 최근까지 네 번 금리 인상기였는데 네 번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왜 저는 네 번이나 반복됐던 현상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땐 어떤 때 올렸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왜냐면 그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잖아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연준도 걱정돼서 야 이렇게까지 경기가 좋은데 안 되겠다. 금리를 올리자.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그때 경제가 요만큼 좋아지고 있으면 물가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이렇게 좀 느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만큼 좋아지는데 금리는 요만큼 올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경제가 좋아진 속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느렸기 때문이죠. 이 속도 조절을 연준이 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타수가 쫙 운전하면서 운전을 천천히 한 거죠. 그러니 금리를 올릴 때마다 주가가 올랐던 건데 이번에는 경제는 거꾸로 나빠져 가는데 오직 이번에 금리 올린 이유는 포항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딱 하나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제는 점점 하방으로 가는데 금리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니 금리를 올릴 때 당연히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없습니다. 절대로 증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마세요라는 게 이미 박제가 돼서 다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를 낮출 때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금리만 낮추기만 하면 진짜 세상이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만 낮추면 돼. 그러면 실물 경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한국 경제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마비된 상황도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됐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짙은 기둥이 경기 침체기입니다. 여기 좀 기둥들 세 개가 보이죠? 세 개. 자, 경기 침체기입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 때 경기 침체가 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금리를 낮출 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언제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신호가 슬슬 잡히기 시작할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연준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세계에서 금융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금리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기 침체 내일 모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는 게 거꾸로 야 이거 경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요번에 그럼 요건 반복되냐 안 될 거냐? 요번에 이건 반복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곳이 이건 인간들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항상 금리를 언제 낮추냐? 정말 한계 상황에 왔을 때 야, 이제 진짜 경기 침체네 했을 때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호재는 아니다. 여기에 실물 특히 주식은 그래도 혹시 오를 수도 있어요. 금리를 낮춘 금융적인 요인만으로 경기 침체는 마일드하게 오고 이 경우는 주식이 오릅니다.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면 경기 침체는 마일드하게 오는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물 경제는 어떨까요? 실물 경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죠. 이번에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생겼냐? 미국이 금리를 낮춘 지 석 달에서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보통 왔다는 걸 좀 주의 깊게. 물론 이번에는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됐냐?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결코 호신호가 아니라 이게 경기 침체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전쟁 축인데 앞으로 전쟁은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격화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맞죠. 이 전쟁 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이 패권을 너무 빨리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옛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실수를 했냐. 이 옛날에 이 인도 지도인데 진짜 인도 대단한 기초 땅덩어리 다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도굴 제국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도란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지배할 때 어떻게 했냐. 영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인도 땅에는 첨단 생산 설비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 설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면방직공업이 첨단 산업이었는데 면방직공업 공장은 전부 영국 땅에만 만들었어요. 심지어 미국 땅에도 안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인도 자본이 형성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던 영국이 무너진 건 세계 1차 대전 때 인도 사람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 끌고 나왔어요. 자기들 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거기서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전쟁터에 불러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의 시적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보다 진짜 훨씬 높은. 왜냐면 인도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식민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줄 알다가 1차 대전 때 같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어이씨 영국 놈들 만만한 놈들이었네. 이러면서 민족의식이 생기고 그게 이제 영국 몰락을 가져왔는데 영국은 실수한 게 없어요. 1차 대전 때문에 그 무너진 거지. 1차 대전도 좀 쉽게 얘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 식민지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민족주의자가 되고 야 영국 놈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게 판이 바뀐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달랐어요. 미국은 이 첨단 제조업체까지도 다 중국 땅으로 옮겨가도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형성돼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중국 시장 기회인가 수렁인가 제가 2부작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2부작을 만들었는데 거기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산 설비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에다가 넘기고 그 다음에 자꾸만 합작범이 조인트 벤처 중국에는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50%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중국이 갖지 않으면 첨단 기업 조인트 벤처를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가 기술을 헌납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속이 터져서 이대로 가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 안 하고 자꾸만 중간재만 공급하려고 이렇게 생산설비 넘기면 우리 기술 다 뺏기고 여기서 쫓겨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원텔레콤, BK텔레콤 이런 것 망한 거, 그다음에 현대차 공장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한 공장 진출한 걸 했었거든요. 근데 베이징 현대 전에 우한 현대가 있었습니다. 우한 현대가 있었는데 2000년에 진출했다가 2천억 원 들여서 그레이스 승합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 공장을 1위 안에 중국 우한시 정부에 뺏겼어요. 그래서 우한시 투자국장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KBS 공식 인터뷰였는데 뭐 깔깔깔 웃으면서 현대차 덕분에 우린 자동차 산업에서 유치원생이었는데 대학원까지 한꺼번에 졸업시켜줬어요. 현대차 고마워요? 그랬어요. 제가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제가 경고를 계속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근데 결국은 20년 만에 제가 2002년에 경고를 한 게 2022년에 결국은 일어났죠. 그때도 이메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메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우리도 뺏겼습니다. 우리 취재해주세요. 그랬는데 같은 학교들 두 번 만들 수가 없으니까 2부작으로 2시간이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국도 같은 바보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 대영 제국은 절대 하지 않았던 실수를 어떻게 했냐? 첨단 공장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중국 자본이 형성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할 만큼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럼 미국은 왜 그랬을까? 저도 추정을 해봤는데 영국은 자기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잘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땅도 넓고 자원도 무한하고 기술 금융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좀 더 높게 받고 그리고 중국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영국은 대영 제국은 인도를 진짜 오랫동안 지배해왔다면 사실은 미국은 세계화 30년 만에 패권 전쟁을 허용한 거죠. 물론 저는 아직도 미국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만 승부를 내면 10년 동안 승부를 못 내면 중국이 훨씬 유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나라도 아닌데 미국인데 10년 동안 정신 차리고 싸운다면 뭐 미국이 훨씬 아직도 유리합니다만 그 기회 준 거, 패권 전쟁에 기회를 준 건 결국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한 나라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화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00%. 제가 이제 최근에 한 4년 전쯤 됐나? 하여튼 유튜브에서 제가 세계화는 끝났다.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 유튜브에서 제가 큰 소리 딱 쳤더니 그때만 해도 댓글에 비판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벌써 6개월 지나니까 요즘에는 이제 세계화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세계화가 끝났다고 큰 소리 쳤냐? 이 패권 전쟁만 아니고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커브. 이것 때문에 세계화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들어온다. 진짜 한동안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끼리 커브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 1988년 기준으로 그 당시 70억 명의 사람들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로치기 0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자가 가로치기 100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70억 명이에요. 그 당시 70억 명. 근데 그 사람들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화 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여준 건데 이거 항상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건 코끼리 커브예요. 너무 이상한 코끼리 커브. 왜 일어났냐 보세요. 지금 가장 세계화 이후에 돈을 많이 번 게 밑에서부터 55%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계화 이후에. 밑에서부터 55%, 전 세계 인구의 5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어느 나라 중산층? 중국의 중산층입니다. 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중국 중산층은 떼돈을 벌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예전에 진짜 가난했는데 제가 2002년 출장 갔을 때만 해도 화장실과 다 생각납니다. 끔찍했어요. 근데 언제 갔더니 최근에 언제 갔더니 상하이 갔더니 59년부터 물가 훨씬 비싸요. 저는 그거 꽤 됐는데 베이징은 좀 아까 상하이 최근에 갔지만 베이징은 꽤 오래전에 갔는데 8년 전에 커피값이 그냥 일반 커피점에서 10,000원 넘게 파는 거예요.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싸. 충격적인 이 성장 왜 가능했냐?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공장 전부 뜯어다가 미국식 세계화, 영국식 세계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미국 공장 전부 다 뜯어다가 중국에 지어준 셈이니까 그런 어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중산층은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예전보다.